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정에 도전합니다. 로봇 전문 매체 휴머노이드 데일리에 따르면 프로젝트 펜바 원정팀은 지난 5일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G1 휴머노이드 로봇이 에콰도르의 최고봉 침보라소 등정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침보라소는 해발 약 6,200m의 고산으로 이번 등정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극한 환경 적응 능력을 시험하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트리플 크라운 원정의 시작입니다. 침보라소에 이어 하와이 마우나케아, 최종적으로는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단순한 산악 등반이 아닙니다.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동형 자연보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프로젝트를 이끄는 엔지니어 파블로는 지구 표면의 약 97%가 바퀴형이나 궤도형 로봇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숲과 산악지대, 협곡, 빙하처럼 인간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스스로 이동하며 생태계와 기후, 야생동물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침보라소 등정은 총 16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로봇 펜바는 경사도 30도 이하 구간에서는 자율보행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더 가파르고 복잡한 지형에서는 원정대가 직접 로봇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아직 인간처럼 모든 산악 지형을 스스로 이동하기에는 한계가 확인된 것입니다. 개발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학습 기반 제어 기술을 새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와 불규칙한 암석 지형에서도 균형을 유지하고 길을 찾게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고산 환경에 맞춘 하드웨어 개조도 진행됐습니다. 해발 6,000m 이상에서는 영하의 기온과 큰 일교차가 반복되기 때문에 일반 로봇 시스템은 장시간 운용이 어렵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로봇 재킷 내부에 특수 환기 시스템을 넣어 열 관리를 수행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하와이 마우나케아이며 이후 최종 무대는 에베레스트입니다. 에베레스트 원정은 14명의 전문 원정대와 네팔 현지 물류기업의 지원 아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초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일정은 2026년 10월로 조정됐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기술보다 규제입니다. 네팔에는 아직 에베레스트에서 로봇을 운용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행정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팀은 현지 정부와 협력해 로봇 등반 허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원정 비용과 기술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암호화폐 기반 토큰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정 과정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던 에베레스트가 이제 로봇 문명의 새로운 실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이 1년 만에 10기 늘어난 60기로 추정된다는 국제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26년 핵무기 보유량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북한은 약 60기의 핵탄두를 조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추정치 50기보다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SIPRI는 북한이 최소 30기 이상의 핵탄두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핵 분열성 물질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조립된 핵탄두 60기 외에도 최대 90기 수준까지 핵 전력을 확대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3년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이 30기로 추정됐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3년 사이 보유량이 2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전 세계 핵탄두 총량은 12,187기로 전년보다 54기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 러시아가 퇴역 핵탄두를 해체한 데 따른 감소입니다. 실제 군사적으로 배치된 핵탄두는 3,912기에서 4,012기로 100기 늘었습니다. 전체 숫자는 줄었지만 즉시 운용 가능한 핵전력은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별 보유량은 러시아가 5,420기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5,042기로 뒤를 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전 세계 핵탄두 비축량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600기에서 620기로 늘었고 프랑스는 370기, 인도는 190기로 증가했습니다. 북한도 60기로 추정치가 상향되며 핵무기 증강 흐름에 포함됐습니다. SIPRI는 중국의 핵전력 확대 속도에도 주목했습니다. 중국은 빠르게 핵탄두 수를 늘리고 있으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1000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 중심의 핵 질서가 점차 다극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고서는 냉전 이후 이어져 온 핵무기 감축 흐름이 앞으로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군비 통제 협정이었던 뉴스타트 조약이 올해 2월 만료되면서 핵무기 통제 체계가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SIPRI는 핵무기 기술의 발전, 군비 통제의 붕괴, 지정학적 긴장이 맞물리며 핵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핵 보유국들이 군축 약속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핵 전력을 과시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숫자만이 아닙니다. 핵탄두 총량은 소폭 줄었지만 배치된 핵무기는 늘고 있습니다. 사고나 오인, 지역 분쟁이 핵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의 핵 능력 확대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때 산유국의 꿈으로 불렸던 대륙붕 제7광구 문제가 다시 한일 외교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주 남쪽 약 200km 해역에 위치한 제7광구는 남한 면적의 약 80%에 이르는 82,00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해저구역입니다. 문제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협정은 1978년 6월 22일 발효됐으며 2028년 종료될 수 있습니다. 양국은 협정 만료 3년 전부터 종료 의사를 통보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해 6월 22일부터 어느 한쪽이든 협정 종료를 사전 통보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제7광구 논의의 출발점은 1968년 UN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가 발표한 이른바 에머리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만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 일대가 세계적으로 유망한 석유 부존 지역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대륙붕이 자국 영토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자연 연장론을 근거로 제주도 서남쪽 해역을 7개 광구로 나눴습니다. 반면 일본은 양국 해안선에서 같은 거리의 경계선을 긋는 중간선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한국의 자연 연장론이 힘을 얻고 있었고 결국 일본은 1974년 제7광구 대부분과 인근 해역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정하는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생산물과 비용을 양국 조강권자가 절반씩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공동탐사와 시추 이후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제해양법의 흐름이 자연연장론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중심으로 바뀌면서 일본의 태도도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일본은 새 기준을 적용하면 제7광구의 상당 부분이 자국 관할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30여 년 동안 일본이 신규 탐사권자 지정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공동개발 사업도 멈춘 상태입니다. 지난해 한일 공동위원회가 39년 만에 열렸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협정이 종료될 경우 제7광구는 한일뿐 아니라 중국까지 얽힌 복잡한 분쟁 수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대륙붕이 이 구역에 걸쳐 있다며 과거 한일 협정 자체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미 중국은 제7광구 인접 동중국해에서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협정 종료가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본이 협정을 파기할 경우 중국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관할권 주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자원 개발 문제가 아니라 해양 주권과 동중국해 안보 질서가 걸린 전략적 사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7광구는 이제 과거의 산유국 꿈을 넘어 동북아 해양 질서의 향방을 가를 민감한 외교 안보 현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달 표면의 운송 장치가 유사시 우주 대포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달 표면에 설치되는 미래형 운송 시스템이 유사시 우주 대포로 전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화물을 우주로 쏘아 올리기 위해 고안된 장치가 지구 특정 지역을 겨냥한 공격 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민간 외교안보 싱크탱크 미국 외교정책협회 AFP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달에 설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매스 드라이버의 전략적 위험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매스 드라이버는 전기로 만든 자력으로 화물을 긴 레일 위에서 가속한 뒤 지구 궤도나 우주 공간으로 발사하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로켓 대신 전자기 힘으로 물체를 쏘아 올리는 미래형 우주 발사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원래 달 자원 개발과 우주 물류를 위한 장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달에서 채굴한 광물이나 위성 부품을 지구 궤도까지 낮은 비용으로 보내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매스 드라이버를 이용하면 1kg짜리 화물을 약 $50 수준으로 지구 궤도에 보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 스타쉽보다도 낮은 비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장치가 민간용으로만 쓰인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매스 드라이버는 위성이나 광물뿐 아니라 달에서 캐낸 암석 같은 무겁고 단단한 물체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물체를 지구의 특정 지역을 향해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공격 무기화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기존 방공망으로 막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달에서 날아오는 물체는 지구 밖 먼 거리에서 접근하고 미사일처럼 화염이나 강한 열 신호를 내지 않습니다. 현재 각국의 방어 체계는 대부분 지구 안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감지하는 데 맞춰져 있어 달에서 날아오는 물체에는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매스 드라이버가 전기와 자력만 확보되면 연속 발사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루 최대 1,440톤에 이르는 물체를 지구 방향으로 보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만약 이런 능력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달 표면의 물류 장치가 사실상 지구를 겨냥한 초장거리 공격 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엔 우주조약은 달과 같은 천체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스 드라이버는 민간과 군사 목적이 모두 가능한 이중 용도 기술입니다. 이 때문에 조약의 규제를 피하면서도 전략적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매스 드라이버를 먼저 구축할 경우 달 자원 개발과 월면 규칙 설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스 드라이버는 단순한 우주 물류 기술을 넘어 미국과 중국의 달 패권 경쟁을 좌우할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